제발 그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미국 최고의 대학 교수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일본 도쿄 한복판에서 그는 무엇을 경험한 걸까요?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존슨이라고 합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지질학을 가르치는 교수죠. 8년 전 제 인생을 바꾼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 서울대학교에서 온 방문 교수 제안이었죠. 처음엔 한국이라고? 설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창피한데 그때 전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냥 북한과 가까운 위험한 곳 정도로만 생각했죠. TV에서 본 게 전부였으니까요. 주변 반응은 말도 못했습니다. 동료들이 다들 놀라면서 말렸죠. 마이클, 넌 김치 냄새도 못 맡을걸? 한국인들은 영어를 못해서 의사소통도 어려워. 거기 북한이랑 곧 전쟁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죠. 심지어 어떤 친구는 한국은 기술적으로 일본보다 훨씬 뒤처진 나라 아냐?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결국 저는 한국행을 선택했어요. 제 안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라스베가스 가전쇼에서 우수상을 휩쓴 삼성,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작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생겨난 건지 궁금했어요. 솔직히 두렵기도 했죠. 하지만 에이 뭐 어떻게든 되겠지. 최악의 경우라도 1년 후면 돌아올 수 있잖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제 모든 편견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정말 공항이야? 왜 이렇게 크고 깨끗하지? 하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니까요. 깔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무료 와이파이는 미국 시카고 오헤어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서울대학교에서의 생활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처음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한국인의 이 빠른 템포가 주는 효율성과 열정에 감동했죠. 특히 한국의 지진 관측 기술과 예측 시스템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다니까요. 실시간 데이터 분석, AI 예측 모델, 전 국민 재난 알림 시스템. 미국에서 최첨단이라 자부하던 기술들이 여기선 이미 일상이더라고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라고 있을 때 한국인 동료들이 밥 먹으러 가자고 했죠. 음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처음 먹어본 김치찌개는 정말 맛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맛에 중독되기 시작했죠. 지금은 김치를 못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정도랍니다. 불고기, 비빔밥, 삼겹살. 다 제 인생 최애 음식이 됐어요. 저에게 한국에서의 8년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한국어도 유창해졌고 한국 문화와 기술에 대해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게 됐죠. 한국은 이제 제2의 고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객원 교수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엔 한국을 떠나기 싫어서 고민했지만 한국의 선진 기술을 일본에 전파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죠. 나리타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것 같았죠.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경험한 최첨단 시설들과는 너무나 달랐거든요. 어라, 여기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네. 공항 로비에서 스마트폰을 켰는데 한국에서처럼 빵빵하게 터지던 인터넷이 여기서는 겨우 연결되더라고요. 옆에 있던 일본 할아버지께서 유료 와이파이를 사용해야 한다고 알려줬습니다. 또 입국 심사대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았는데 왜 이리 일처리가 느리는지 정말 답답함이 고구마 100개 먹은 것 같았죠. 한국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겨우 빠져나왔죠. 겨우 택시를 탔는데 택시는 또 왜 이리 좁은지 짐에 파묻혀서 탔어요. 도착해서 택시비를 내려고 카드를 기사님께 드렸더니 카드는 사용 못한다며 현금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직도 카드 단말기가 없는 택시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제가 일상생활에서 느낀 차이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일본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편의점에 들렀을 때 정말 놀랐죠. 한국의 편의점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고요. 공과금 납부, 택배 발송, 각종 티켓 예매 등 한국 편의점에서 당연히 할 수 있던 일들을 여기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늦게까지 일하다가 배가 고파서 배달 음식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배달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정말 허탈했답니다.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치킨이나 분식을 배달시킬 수 있었는데 말이죠.
지하철에서도 큰 차이를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역마다 무료 충전기가 있어서 편리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한 번은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어서 급하게 충전해야 할 일이 있었는데 결국 급한 용무를 처리 못해서 곤란했던 적이 있었죠. 쇼핑할 때도 한국이 그리웠어요. 한국은 쿠팡에서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 있었는데 일본은 배송에 몇 일씩 걸리더라고요. 게다가 반품이나 교환도 한국만큼 쉽지 않았어요. 한 번은 옷을 샀다가 사이즈가 안 맞아서 바꾸려고 했는데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포기한 적도 있었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큰 차이를 느꼈어요. 한국에서는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이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모든 것이 너무 느리게 진행됐죠. 작은 결정 하나를 내리는데도 여러 차례의 회의와 검토가 필요했어요. 한국에서였다면 이미 프로젝트가 끝났을 시간에 여기서는 겨우 시작하는 정도였죠. 기술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컸어요. 길거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며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당연히 볼 수 있던 최신형 스마트폰들이 여기서는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오래된 모델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에서 쓰던 최신형 노트북이 그리워질 정도로 일본 회사의 컴퓨터 시스템은 구식이었어요. 이걸로 어떻게 일하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답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의 차이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실시간 재난 문자 시스템, AI 기반 대피 경로 안내 등이 이미 일상화되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종이 매뉴얼에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의 놀라운 발전 상황을 일본 동료들에게 이야기해줬습니다. 한국의 빠른 배달 시스템, 편리한 대중교통, 발달된 온라인 쇼핑 문화 등을 설명하면 동료들은 놀라워했죠. 일본 동료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일본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도쿄대학교에 도착해서도 놀란 일이 많았어요. 제가 사용할 연구실 컴퓨터는 제가 대학원생 때 쓰던 것과 비슷해 보였고 지진 관측 장비들도 한국에서 봤던 것보다 구식이었죠. 동료 교수인 타나카 씨가 저에게 말했어요. 존슨 교수님, 우리 일본의 지진 예측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우리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저는 속으로 오히려 일본이 한국을 따라가야 할 판인데 라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미소만 지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대학에 도착하자마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난카이 지진주의보가 발령된 거예요. 모두가 패닉 상태에 빠졌죠. 대학은 발칵 뒤집혔고 모두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 했어요. 저는 즉시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우리 한국의 실시간 지진 예측 모델을 도입하는 건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타나카 교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존슨 교수님, 우리는 오랜 전통의 지진 예측 방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방식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몰래 한국의 지질학자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새로운 예측 모델 개발을 시작했죠. 며칠 밤을 새워 작업한 끝에 드디어 모델이 완성됐어요. 그리고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난카이 지역에서 규모 8.0의 대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도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대학은 대혼란에 빠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예측 모델은 정확했죠. 발생 시간과 규모, 진앙지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어요. 지진 발생 10분 후 최대 25m 높이의 쓰나미가 해안을 강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기존의 예측 방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의 모델은 쓰나미의 규모와 도달 시간까지 예측해냈죠. 우리의 정확한 예측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최신 지질학 기술을 총동원해 효율적인 지진 예측 시스템을 구축했죠. 실시간 지각 변동 분석, AI 기반 전조 현상 감지, 지진파 전파 시뮬레이션 등 한국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이었고 이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다른 곳들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와 학계는 한국의 지진 예측 시스템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 협력을 이끄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되었고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지진 예측 및 대응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사실 대지진 발생 후 일본은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졌어요. 하지만 우리의 예측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죠. 이 와중에 정부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전국적인 지진 예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였죠.
저는 즉시 한국의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지진 관측 네트워크를 도입해보는 게 어떨까요? 하고 제안했죠.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존슨 교수님, 우리는 오랜 전통의 방식이 있습니다. 굳이 외국의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어요. 순간 또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이래서 일본이 뒤처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맘 같아서는 그래 그냥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학자의 윤리적 양심 때문에 포기할 순 없었어요. 저는 이미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낮 없이 일하며 한국식 관측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고정밀 센서, 인공지능 분석, 빅데이터 처리. 한국에서 배운 모든 걸 쏟아부었죠. 그러다 큰 벽에 부딪혔어요. 정부 고위층에서 너무 급진적이다.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며 프로젝트 중단을 지시한 거예요. 정말 좌절감이 컸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보여줄 기회를 놓치는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까웠죠. 하지만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날 밤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어요. 기존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됐지만 우리의 새 네트워크는 정확하게 작동했어요. 덕분에 신속한 대피가 이뤄졌고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죠. 이 사건 이후 정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존슨 교수님, 어떻게 이런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었나요? 모두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건 모두 한국의 기술력 덕분입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변해야 합니다. 그 후로 일본은 한국의 지질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최신 관측 장비, 예측 모델, 데이터 분석, 한국의 모든 것을 배우려 했죠. 가장 큰 변화는 일본인들의 인식이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였다니 우리도 빨리 변해야 돼. 이런 인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한편으론 한국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론 일본을 위해 일하면서 한국의 기술을 전수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고민도 들었죠.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라는 것을. 국경을 넘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힘.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의 놀라운 지질학 기술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일본에서의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둔 후 저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많은 나라에서 강연 요청이 쇄도했죠. 일본의 재난 극복 비결이 뭐냐고들 물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의 기술이 일본을 구했어요. 처음엔 다들 의아해했어요. 한국이요? 삼성이나 LG 같은 전자회사 말고 뭐가 있나요? 이럴 때마다 저는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했죠. 여러분, 한국은 단순한 IT 강국이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예요. AI, 빅데이터, IoT, 오즈. 이 모든 기술을 완벽하게 융합해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죠. 제가 경험한 한국은 마치 10년 후의 미래와 같았어요. 그리고 현재 한국 발전 상황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의 융합 도시 시스템을 보셨나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교통, 에너지, 안전, 환경. 모든 것이 AI로 제어됩니다. 쓰레기통이 가득 차면 자동으로 수거 요청이 가고 범죄 발생 시 즉시 경찰에게 알림이 가죠.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최적화하고 자율주행 버스가 도로를 달립니다. 모두들 한국의 기술 발전의 놀라움을 감추기 못했죠. 한국의 의료기술은 어떻고요? AI가 엑스레이를 판독해 의사의 진단을 돕고 VR로 수술 시뮬레이션을 하죠. 심지어 오지 네트워크를 이용해 원격 수술도 가능해요. 이게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한국의 현실이라니까요. 그리고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교실을 보셨어야 해요. 모든 학생이 태블릿을 들고 있고 AR과 VR을 이용해 수업을 들어요. 역사 수업 때는 과거로 시간 여행을 가고 과학 시간엔 우주를 탐험하죠. AI 튜터가 각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요. 청중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물었죠. 그렇게 좋다면 왜 우리는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이에요. 겸손하죠. 하지만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해야 할 때예요. 이런 강연을 거듭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됐어요.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인간 중심의 혁신을 추구하는 나라였죠.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내는 나라. 그러던 어느 날 한국 정부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 직속 글로벌 한국 홍보단 단장직을 제안받은 거예요.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이제 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어요. 단순히 기술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문화, 예술, 음식,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까지 모두 알리고 있죠. 특히 강조하는 건 한국의 정문화예요. 한국의 기술이 뛰어난 이유는 바로 이 정 때문이에요.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정신, 이런 정신이 있기에 한국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나라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어요. 한국의 융합 도시 시스템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나라, 교육 시스템을 배우겠다는 나라, 의료기술을 전수받고 싶다는 나라들이 줄을 잇고 있죠. 이제 한국은 단순한 기술 강국을 넘어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 국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한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의 어떤 기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의 우수한 기술에 대해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세요. 감동인사이드에서는 여러분의 말씀들을 모아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인사이드였습니다.